전 시간에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많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폐소를 하다 보면 이런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처럼 팔꿈치로 압박을 지금 손꿈치로 압박하게 되는데 팔꿈치를 구부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아까 심폐를 할 때 여기 있는 손꿈치로 압박한다 그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손바닥으로 압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손이 떠지게 되면 복장뼈를 압박할 때 손이 떨어지게 되면 뼈는 더 쉽게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복장뼈를 저희가 수직으로 압박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수직으로. 심폐소생술은 절대 손목을 구부리면 안 됩니다. 가슴 압박할 때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얘는 복장뼈가 깨져요. 그래서 가슴 압박할 때 여기 있는 복장뼈를 항상 수직으로 눌러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항상 이런 느낌으로 그대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가슴 압박하셔야 된다. 그래야 뼈도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여기 가운데 있는 딱딱한 뼈를 누를 줄 아셔야 됩니다. 얘가 손상이 되지 않게끔 균일한 힘으로 여기를 눌러줬을 때 얘를 압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쪽 힘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만큼 한쪽 면이 많이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심장을 압박할 수 없을 겁니다. 해서 심폐소생술은 가운데 있는 복장뼈를 균일한 느낌으로 압박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압박할 때는 몸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지금처럼 퉁퉁 내려치는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심폐소생술은 지금처럼 가슴뼈를 압박할 때 항상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수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여자분들 특히 가슴 압박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힘이 드니까 자꾸 팔을 구부립니다. 지금처럼 팔을 구부리게 되면 저희가 오래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응급구조학과에 보면 여자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폐소생술은요, 여자친구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체중을 걸 줄 몰라서 못하는 거죠. 심폐소생술은요, 체중을 걸 수 있으면 쉽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팔의 힘으로 압박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이거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만 요령을 터득하면 누구나 다 쉽게 가슴 압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심폐소생술 할 때 우리가 팔을 약간 안쪽으로 둔다라고 생각해서 얘를 이렇게 가슴에 붙일 때 팔을 안쪽으로 약간 틀어줄 거야 라고 하면 저희 몸이 지금처럼 팔에 딱 붙습니다. 팔에 붙은 상태에서 압박하면 쉽습니다. 근데 팔이 떨어진 상태에서 압박하면 얘는 오로지 팔의 힘으로만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시행할 때 약간 팔을 안쪽으로 틀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여기 팔을 안쪽으로 틀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은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작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폐를 하다 보면 많은 장기들이 손상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심폐소생술의 인공호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공호흡을 하면서 위 내용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물이 역류하는 이유는 첫 번째, 기도가 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처럼 복부가 팽만해요. 이거는 인공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기도가 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엔 폐포가 손상이 됐어요. 너무 세게 인공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인공호흡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그랬죠. 지금처럼 우리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육총 안에는 오히려 혈류가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하게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류가 중요해서 중간에 저 인공호흡하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슴 압박을 할 겁니다. 가슴 압박을 하면서 가운데 있는 복장뼈가 깨질 확률이 무려 20%입니다. 가운데 있는 복장뼈는 왜 깨져? 잘 안 깨지죠. 근데 얘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손꿈치로 들어치거나 압박하는 방향성이 약간 안 좋아지게 되면 얘는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복장뼈를 항상 수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슴 압박하면서 여기 양옆에 있는 늑골이 깨집니다. 늑골이 깨질 확률이 무려 60%입니다. 늑골이 깨진다는 얘기는 이제는 너무 세게 눌렀다는 뜻인 거죠. 맞아요. 여기 있는 늑골이 깨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은 저 뒤에 있는 척추에다 갖다가 쿵쿵 쳐박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심장은 반복적으로 압박하면서 다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심장이 상하지 않게끔 누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심장의 심실이 상하지 않게끔 늑간을 활용해서 꾸준하게 압박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 가슴 압박하게 되면 지금처럼 골절이 생기고요. 골절이 생기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얘는 두사달이 되면 다시 또 유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가 부러진 거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뼈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기형이 생겼습니다. 얘는 인공호흡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공기를 넣어서 폐포가 터지면서 늑막 안에 공기가 찬 게 기형인 거고 혈흔이 생겼습니다. 이건 늑막 안에 피가 찬 거죠. 늑막 안에 피가 차게 되면 이 혈액은 무조건 심장을 누릅니다. 심장이 혈액에 눌린 상태를 전문용어로
심낭압전이라 얘기합니다. 저 심낭압전이나 기흉은 무조건 공기나 피를 빼주지 않게 되면 오히려 심장은 압박을 받아서 충분하게 이완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기흉이 생기는 것도 위험한 방법, 안에 피가 찬 것도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마치 환자가 조용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압박하면 구멍이란 구멍에서 분비물 다 흐릅니다. 첫 번째, 눈물도 흘립니다. 두 번째, 콧물도 흘립니다. 세 번째, 침 당연히 흐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정하고 가슴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살살 눌러도 안 되는 거고 그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게 오늘 일러준 심폐소생.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이런 그 전문가들한테 어떤 식으로 압박하는지를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뀐 트렌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압박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계속 숙지를 하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오늘 배운 심폐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명치를 압박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명치를 압박하게 되면 횡격막과 간이 손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횡격막과 간이 손상이 있게 되면 이 환자한테 오히려 소생이 떨어집니다. 간이 손상이 되는 것도 살 수 있습니다. 왜? 병원에 오게 되면 살릴 수 있어요. 간이 우리 몸에서 재생력이 피부담으로 제일 좋죠. 간이 손상이 돼서 저희가 죽지는 않아요. 대신에 간성원수로 중환자실에 있을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명치를 흉부압해서 저희가 좋을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엔 비장이 손상이 됐어요. 비장은 지금처럼 우리 신장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진짜 세게 누를 때가 아니면 잘 손상되질 않습니다. 비장이 손상돼도 살릴 수 있어요. 병원에 빨리 오면. 자, 이번에는 심장에 유해를 들어서 심장 대동맥 궁이 깨졌습니다. 대동맥이 찢어서 살릴 수 있어요. 병원에 빨리 오면. 자, 지금 그런데 이 모든 처치 중에서 심장을 완전히 상하게 놨습니다. 심장이 상한 것은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되고 너무 덜 눌러도 안 되고 심장이 상하지 않게 누르려면 얼마를 눌러야 되는데 그 느낌에 대한 감을 아는 게 그것보다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뼈가 부러진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운데 있는 복장뼈가 손상이 되면 얘는 수술합니다. 늑골이 손상이 되면 수술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가운데 있는 복장뼈와 옆에 있는 늑골의 중등도 자체가 틀린 거죠. 옆에 있는 연골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얘는 유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확장할 때 염증과 또는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대를 감게 되겠고, 가운데 있는 복장뼈는 얘는 호흡을 할 때마다 덜렁덜렁 거리는 동요가 있게 되면 얘는 유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복장뼈가 손상이 됐을 때 무조건 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슴 압박할 때는 여기 있는 손꿈치로 수직으로 눌러주세요. 절대 손꿈치로 누르되 손목을 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손목을 쓰지 않게 되면 지금처럼 수직으로 복장뼈를 압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장뼈는 손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저희 뼈가 손상이 되지 않게끔 누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잘 부러지는 그 늑간을 한번 쭉 그 이미지로 좀 보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저희가 압박하는 위치 중에 가운데 있는 복장뼈 양옆에 대략적으로 한 6늑간, 5늑간 정도에서 가장 많이 손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치발이 이쪽을 압박할 때 그 부위가 가장 많이 손상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뼈가 부러진 거 그닥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너무 세게 눌러서 심장이 상하는 것,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환자가 쓰러지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자, 우리 환자 의식과 호흡이 돌아오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자, 지금처럼 옆으로 돌려놓게 되면 이 환자는 호흡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떨어져 있는 혀를 옆으로 돌려서 좀 더 편하게 하는 호흡,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회복하는 자세, 회복 자세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심폐소생술 우리가 가슴 압박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경련하는 환자. 두 번째, 발작하는 환자. 경련이나 발작은요 같은 겁니다. 유발 원인이 있는 것을 경련에 얘기하고 유발 원인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발작이라 얘기합니다. 유발 원인이 있어요. 열이라고 하는 유발 원인이 있어요. 어떤 전해질의 문제가 있는 유발 원인이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경련한다라, 근육이 경련한다고 얘기합니다. 발작은 유발 원인이 없습니다. 얘는 뇌가 손상이 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하필이면 이 손상된 부위가 강한 자극을 받으면서 갑자기 발작을 하게 돼서 쓰러진 겁니다. 의식을 쓰러진 상태에서 우리가 손을 강직하는 강직 발작이 있을 수도 있겠고, 틱처럼 벌벌 떠는 간대 발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만히 있는 소발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동시에 이것이 다 같이 일어나는 간직과 간대가 같이 일어나는 동시 발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자들이 지금처럼 발작을 하고 있을 때는 CPR을 시행하지 않아요. 왜?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심장이 뛰고 있지만
호흡을 못하는 게 문제죠. 호흡을 못하면서 이상한 호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환자가 호흡을 못하게 되면 폐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옆으로 돌려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 회복 자세를 옆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옆으로 돌려놓게 되면 혀를 옆으로 떨려서 좀 더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 환자 혀를 옆으로 돌려서 호흡이 편해질 때, 경련이 멈출 때, 발작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뇌전증 환자라든가 또는 경련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놨을 때는 호흡을 좀 더 편하게 하는 자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경련하는 환자나 발작하는 환자가 5분이 넘도록 여전히 경련이나 발작이 멈추지 않아, 그때는 CPR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산소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산소 농도가 확 떨어지는 거 같죠? 숨을 참으면. 아니요. 처음엔 안 떨어져요. 왜? 혈액 안에 산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떨어진 속도가 엄청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오히려 흉부 압박을 지연하게 되면 그만큼 뇌가 손상이 된 상태로 병원에 오게 되면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어적인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지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운동적인 제한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분이 넘도록 흉곽이 움직임이 없다면 똑바로 발작 환자라도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가슴 압박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 사실은 심정지는 아니었지만 가슴 압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2% 정도로 보고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환자한테 경련과 발작 환자는 지켜볼 것이고, 관찰하는 시간이 5분 이상 넘도록 여전히 경련과 발작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는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가슴 압박을 해서 꾸준하게 저 머리 쪽으로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뇌가 손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타임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현장에서 되게 어려울 것이,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119에 연락해서 의료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과 호흡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가슴 압박할 때는 원리가 있다 그랬었죠. 명치발이 복장풀이 일주일에 2번씩 저희 가슴 아플 때 흉곽의 3분의 1을 누른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처럼 심장이 상하지 않게 꾸준하게 흉부 압박을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올 때까지 이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자동 심장 충격기 쓸 건데요. 저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쓰는 것이고 없다면 쓸 수는 없겠죠. 저희가 한 번 더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자동 심장 충격기는 맥박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저 맥박에 문제가 있는 부정맥 환자한테 쓰는 게 자동 심장 충격기. 저희가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우리 심장에는 뜨거운 혈액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뇌가 손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 체온을 떨구는 저체온 치료를 통해서 우리 환자 회복을 돕는 게 저체온 치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됐을 때 이 환자를 살릴 수 있겠죠. 저희가 올 때까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오늘 이 교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일 겁니다. 저희가 올 때까지 꾸준한 가슴 압박을 해서 꾸준하게 혈류를 보내서 세포들이 손상이 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가슴 압박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폐소생술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심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네킹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적인 것을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네킹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압박하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실습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의료행위지만 두 가지가 없을 땐 일반인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 두 번째, 호흡. 의식을 확인할 때는 세 가지 확인한다 했습니다. 눈을 뜨나, 말을 하나, 움직이나. 자, 우리 환자의 어깨를 치면서 눈을 뜨나, 말을 하나, 움직이나,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호흡을 평가할 때는 저희가 목을 만지지 아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의 가슴을 보면서 손으로 느껴보는 촉진, 눈으로 보는 시진, 귀를 갖다는 청진을 통해서 호흡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호흡을 평가할 때는 5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의 의식을 평가할 때는 눈을 뜨나, 말을 하나, 움직일 수 있다. 세 가지 보시는 거고, 두 번째, 호흡을 볼 때는 가슴을 보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가 넘도록 움직임이 없게 되면 저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빨리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는 가슴 압박을 할 겁니다. 명치는 무조건 흉부 압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명치 바로 위쪽으로 압박하게 될 것이고요. 흉부 압박할 때는 깍지를 끼는 것이 아니라 살며시 포개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깍지를 끼게 되면 첫 번째,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손이 아파서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손을 살며시 포개서 이런 식으로 압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치 바로 이쪽에
복장뼈를 압박을 할 것이고요. 압박할 때 주의할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손목으로 내려치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흉부 압박할 때는 손목을 구부리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흉부 압박할 때는 팔꿈치를 구부리지 아니합니다. 항상 지금처럼 수직으로 압박을 하게 될 건데 이 팔에다 내 몸을 갖다 붙여서 압박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오랜 시간을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손을 이렇게 살며시 포개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손을 포지션 잡아주시고요. 지금처럼 명치바로 쪽에 복장뼈를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압박할 때는 1분 동안 눌러야 되는 횟수가 있다 그랬죠. 가장 이상적인 횟수가 1분에 110회. 근데 저희는 딱 110회에 맞춰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 압박할 때는 100에서 120 사이를 압박해 주시면 돼요. 가슴 압박할 때 제가 아까 1초에 2번씩 하라 그랬습니다. 1초 몇 번이요? 2번. 너무 천천히 누르게 되면 혈류가 많이 이동하지 못할 것이고 너무 빨리 압박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류가 아예 이동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흉부 압박할 때 무조건 1초에 2번 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명치바리 쪽에 복장뼈를 압박할 것이고 손은 어떤 손이지 내가 편한 손이 앞으로 올라오시면 되겠고 흉부 압박할 때는 절대 손목을 구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박을 하게 될 것이고 가슴 압박할 때는 지금처럼 팔을 쭉 펴서 내 가슴을 붙여서 체중으로 압박해야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가슴 압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 압박할 때는 1초에 2번씩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가슴 압박할 때는 흉곽의 3분의 1만 눌러주면 되겠죠. 흉곽의 3분의 1. 너무 가슴을 너무 세게 눌러도 심장은 상하게 될 거죠. 해서 저희가 올 때까지 안에 있는 늑간을 이용을 해서 안에 있는 심장과 폐가 서로 부딪혀서 꾸준하게 저 머리처럼 혈류를 보내기 위한 것이 오늘 배운 심폐소생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큰 일반적인 성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심폐소생술 원리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명치는 절대 흉부 압박하지 않는다. 안 하는 이유는 안에 뼈가 있어서 자, 여기 있는 딱딱한 뼈를 압박할 거예요. 이 뼈를 우리는 복장뼈라 부릅니다.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친구가 있습니다. 명치바로 쪽의 복장뼈를 1초에 2번씩. 자, 이제 아기들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명치바로 쪽의 복장뼈를 엄지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바닥에서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걸어다니는 모든 친구는 다 저희 성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폐소생술을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체격이 작은 아이도 저희 성인하고 하는 심폐소생술 방법은 다 똑같다. 자, 여기 명치는 흉부 압박하지 않는다. 안 하는 이유는 안에 뼈가 있어서 자, 여기 있는 딱딱한 뼈를 압박하게 될 건데 이 뼈를 복장뼈라 부를 것이고요. 지금처럼 복장뼈를 압박할 때는 1초에 2번씩 압박합니다. 모든 흉곽을 누를 때는 흉곽의 3분의 1 부분만 압박을 하게 됩니다. 흉곽의 3분의 1 부분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가슴 압박할 때 명치바리 쪽 복장뼈를 1초에 2번씩. 자, 이제 아기들이 기어다니고 있어요. 기어다니는 친구는 명치바리 쪽 복장뼈를 1초에 2번씩. 자, 걸어다니는 모든 친구는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흉부 압박을 시행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의식을 확인할 때는 세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눈을 뜨나 말을 하나 움직이나. 호흡을 볼 때는 5초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의 어깨에 치면서 눈을 뜨나 말을 하나 움직이나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호흡을 평가할 때는 5초가 넘도록 흉곽이 움직임이 있나 없나를 평가해서 두 가지가 없을 때만 오늘 배운 가슴 압박을 해서 조금이라도 혈류를 보내서 저 머리 쪽에 있는 그 세포들이 손상이 되지 않게끔 저희의 역할은 혈류를 보낼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올 때까지 지금처럼 꾸준하게 혈류를 보내게 되면 그만큼 환자의 골든타임이 연장이 되겠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저희가 왔었을 때 비가역적 손상, 뇌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을 상태일 수도 있게 돼요. 자, 저희가 올 때까지 지금처럼 가슴 압박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오늘 일러주는 심폐소생술. 그래서 누구도 다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직접 실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폐소생술은 누구도 다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내가 잘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법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 두 번째 호흡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행할 수 있구나. 근데 의식을 볼 때는 세 가지 물었습니다. 눈을 뜨나 말을 하나 움직이나. 두 번째 호흡할 때 몇 초요? 5초가 넘도록 흉곽의 움직임이 없었을 때 심폐소생술 시행할 수 있고 체격이 적은 아이들도
모든 명치발 이쪽을 압박하게 될 것이고, 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친구들, 이렇게 대략적으로 신생아들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어다니는 친구들은 명치 복장뼈를 1초에 2번씩, 그 외 걸어다니는 모든 친구는 다 두 손으로 압박합니다. 절대 한 손으로 압박하는 것은 항상 두 손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복장뼈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슴 압박할 때 무조건 1초에 2번은 넘지 않을 것이고, 흉곽에 3분의 1번 눌러서 안에 있는 심장과 폐가 서로 부딪혀서 꾸준하게 혈류를 보내는 게 오늘 심폐소생술 마지막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요 가슴 압박만 잘 해주시면 누구든지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처럼 가슴 압박을 해서 모르는 환자를 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지금처럼 혈류를 보내기 위한 가슴 압박만 내가 시행하면 이 환자한테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